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코스피 2800을 도전하는 구간인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 72%, 현금 28%. 네, 그 얘기는 이따가 하고. 네. 일단 매크로 변수부터 보면 미국은 물가지표 나오고 FOMC가 매파 지역이었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 달려갑니다. 네네. 금리 인하보다 물가 안정이 더 힘이 된다는 건가요? 사실은 말이죠. 그 우리 연초부터 시작했을 때 돌이켜 보면은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생각했던 것이 금리 인하를 무려 한 6번 정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죠. 물론 시장의 기대였습니다만. 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6개월이 반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부터 돌아보시면은 금리 인하는 아직 없었어요. 한 번도 못 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폭등한 건 아닌데 빅테크 중심으로 더 쏠리면서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가 견조하다는 데 방점을 두면서 끌고 왔거든요. AI 모멘텀. 그렇죠. 네. 이것이 그 이익 드라이브가 되는 그 핵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가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결국 한다는 쪽에 방점을 두면은 주식시장이 단기에 또는 꽤 우리가 보여지는 미래 안에 붕괴되거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진다고 볼 만한 또 증거는 없어요. 금리 인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높은 금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제 거기 들어와 있는 상장되어 있고 우리가 분석하는 회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누구는 참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안 하지는 않는데 늦게 하는 것이 임팩트는 분명히 약한 고리에 건드리지만 그 약한 고리가 주식시장에 퍼지지만 않으면 노 프라블럼인 거죠. 보시면 우리 빅테크 중에서 미국의 한 5개 정도를 중심으로 주가의 상승률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는 5,400이 아니고 M7 그리고 M493.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M493은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를 빼고 나면은 M6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면 실제는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아마 S&P 500에다가 지금 아마 5,000 이하에 느껴지실 겁니다. 한 4,700. 그럼 원래 연초부터 생각했을 때 금리 인하가 없으면 4,500 정도밖에 안 간다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지금보다 한 800포인트 이하일 때 그게 맞고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짬뽕되다 보니까 그 5,400으로 흘러왔지만은 사실은 온도차는 엄청난 거고 불행한 거는 금리 인하를 계속 안 하면은 그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뭐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지금 힌트를 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여름 가을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여전히 쏠림 현상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이런 거 중심으로 주식시장은 2,700, 2,800을 향해 간다. 근데 그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4,500 S&P 우리 같은 경우는 2,500으로 느끼고 가는 것이 맞다.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올해 하기만 한다는 관점으로 가면은 그 연말, 가을, 겨울 넘어갈 때까지는 흔들 생각보다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 세력에 의해서 버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물가는 어느 정도 사실 잡혀가는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렇죠. 확실히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잖아요. 이제 이후에 사실 고용 부분은 아직 안 잡혔고, 경제지표 나오는 것들이 이번 주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경기는 조금 지표들은 부진할 걸로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리를 인하할 때 금리는 궁극적으로 명목 GDP에 따라간다고 수렴한다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FOMC에서 해준 명목 GDP 성장률이 4.9%예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올해 실질 성장률을 2.1%로 유지를 했고 우리 핵심 근원 PC를 연말에 원래 2.6에서 2.8로 높였기 때문에 합하면 2.1 더하기 2.8은 4.9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5.2에서 5.5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은 근처에 가는 거죠.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하기에는
이 PC가 충분히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실질 성장률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해놓고 보자는 심정이기 때문에 명목 GDP가 안 바뀐다면 한 번 하고 보자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것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스탠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 성장률을 냈다 치고 코어 PC에서 핵심이 뭐냐? 고용이죠. 근데 고용이 좀 잡혀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7만 명은 예외적인 케이스고 일단은 실업률이 올라갔죠. 4.1%. 그렇죠. 그거는 예상보다 빨리 온 거죠. 물론 그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하우스홀드에 한 거하고 기업에 한 거하고 차이가 있고 이민이라는 한 10만 명, 20만 명에 해당되는 변수가 있고 선거 전에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6월, 7월, 8월 숫자를 봐야 되는 어려움이 정확히는 6월, 7월을 봐야지 8월에 그거를 보고 9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6월, 7월 달에 기준 금리 인하가 될지 안 할, 9월 달에 기준금리 될지 안 할지는 6월, 7월에 고용 지표가 컨시스턴트하게 한 자리를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가가 뭐 폭등할 리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갖고 뭐 다른 거 뭐 저기 뭐 자동차 보험료 그것도 내려가고 있고. 그렇죠. 뭐 렌트 비즈니스도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뭐보다 유가가 안정적이니까. 맞습니다. 코어라는 것은 이제 주택을 뺀 거니까 주택이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더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고용에 하고 시간당 임금하고 저기 실업률인데 그거는 지켜봐야죠.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 맞기 때문에 조급하지만 않으면 시장에서는 그거를 생각보다는 많이 신경을 덜 쓰는 상태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 말에 있는 6월 28일인가요? 5월 PC도 사실은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미 CPI하고 PC 그렇죠. 네. PPI에서 이미 힌트를 줬었고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은 프랑스가 올랐습니다만은 프랑스에서 정치적인 변수가 혹시 6월 말 7월까지 좀 신경 쓰게 하는 그 상황이 지속될까? 이것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 유로화에 영향을 미쳐서 달러의 강세가 좀 지속되면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강세로 가는 게 아니고 약세로 조금 더 유지될 1,400 가면 안 되지만 그렇게 개연성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체 시장에서는 역률 효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방향을 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큰 매크로 측면에서는 변수가 이번 달 말까지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나 고용이나 뭐 경기 상황의 매크로 변수들은 뭐 큰 변동 없이 빈동 없다 나쁘지 않다 그죠 하는 거고 말씀하신 유럽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유럽 의회 선거 사실 잘 신경 안 썼거든요. 유럽 의회 선거는요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썼는데 뭐 유로존이 미국에 비해서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고도 뭐 무슨 프랑스 유럽 대선도 아니고 그죠? 유럽 의회 선거 결과를 6월 6일부터 9일이었나요? 하고 나서 느닷없이 프랑스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겠다. 우파의 약진 이거 뭐 브렉시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긴장을 하는 건데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행스럽게 브렉시트 비슷한 프랑스가 엑시트하는 거 거기에서는 이 그 르펜인가요? 그 저기 마크롱 상대편 우파 당수가 그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코멘트는 그거는 안 하기로. 그러니까 프렉시트 같은 거는 추진하지 않는 거로 얘기를 해서 최악을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파가 되면서 프랑스마저 EU존에서 떠나는 그 브렉시트가 있고 브렉시트를 또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캐머런 총리였나요? 이거 사실은 그 굳이 국민 투표를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기가 이제 좀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투표했다가 브렉시트 투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번에 마크롱도 지금 프랑스 의회 의원들 임기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회 선거에서 우파가 나서니까 아예 판을 다시 지지하겠다 하는 게 이게 마치 그 요번에 다시 총선하면서 우파가 약진해서 되면 이제 브렉시트 같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르펜이 오늘 외신 보도에 하면은 그 브렉시트는 없다. 그 추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그렇다고 임기가 남아 있는 마크롱 대통령을 헤이만을 건의 우리나라는 탄핵이 비슷한 것 같은데 헤이만 건의도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일단 테이블에서 잠시나마 오프도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선거 앞두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6월 30일 날 조기 청소를 2번 하더라고요. 근데 1차 나눴는데 1차 네, 적어줬네요. 6월 30일 날 하고요. 7월 7일. 일요일 날. 네. 특이하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는 사실 소선거구에서 네, 표를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1차 6월 30일에서 과반을 못 얻으면 안 하면 이제 2차 투표를 또 하더라고요. 맞아, 그죠? 거예요. 그래서 맞아. 2번 하더라고요. 네. 예, 하는데 6월 30일 중요하죠. 네. 그 전에 이제 또 하고 나서 출구조사도 나올 텐데 그때 뭐 여론조사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여론조사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다만 그 극단적인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 한 6% 이상 빠진 거에 대비했을 때 어저께 0.8인가 9%. 지난주 많이 빠졌잖아요. 네, 반등한 거죠. 어제 여러분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반등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일으켰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그러면 그걸로 볼 수 있느냐? 어쨌든 우리는 그 금융에 있으니까 국채 스프레드를 많이 보더라고요. 예전에 한 6년 전에 이탈리아에서도 오성 정당이 우파를 했을 때도 그 당시에도 이탈리아 국채하고 독일하 국채가 뭐 원래 한 100% 차이가 100bpp 있었는데 한 몇 개월 만에 이게 한 300bp가 나갖고 난리 법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보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보통 30bp밖에 차가 없었거든요. 30, 40bp였는데 2주 전부터 50 오더니 결국은 50, 60 사더니 그저께 이건 어저께는 아니고 76bp까지 프랑스의 국채 이자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2017년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걔네 입장은 장난 아닌 건 아니에요. 장난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 한 쿠션 먹고 EU 갔다가 EU하고 미국하고 대비했을 때 대한민국 오는 임팩트는 그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그리고 이태리처럼 그렇게 약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뭐 언제 선거입니까? 우리 이제 올림픽 있을 때까지는 좀 신경 쓰고 그러면 이 극우 정당이라는 극우파라는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표방하길래 이들이 되면 이렇게 유로존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돈 준다네. 네? 재정 정책을 푼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전체 그 GDP에서 GDP인가? 그 수지잖아요. 그 나라의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게 그 전체에서 재정 적자 비율이 지금 5%가 넘어요. 엄청납니다. 그 2020년에 그 코로나 때 그때 한 7, 8% 올라갔을 때 아주 비정상적인 말고는 보통 3%대가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5.5%라는 숫자는 말아먹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놔두면 그래서 지금의 정부와에서는 이 5.5%를 결국은 가이드라인 3.5인가 3%까지 낮춰야 돼요. 그렇게 뭐 계획이 서 있대요. 그 계획대로 하면 이제부터 연간 0.5 얼마씩으로 감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껴 써야 돼. 근데 우파가 들어와서 돈을 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감세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이상하게지는 거죠. 정책이 어떻게 수립된 것이 실행이 안 된다는 게 일단 유로에서 프랑스가 흔들리면은 국채가 이슈가 될 것이고 EU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하나. 이게 가장 그쪽에서는 크고요. 우리한테는 또 컸던 게 뭐냐면은 오늘도 영향을 받아서 빠지고 어저께도 빠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들어오면 2차 전지 그 전기차 정책 몰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를 지금 유로 그렇죠. 유로 이거는 프랑스만이고 사실은 프랑스의 이 파가 이쪽이 완벽하게 적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데 독일도 스웨덴인가 독일도 어디도 상당수가 다 우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정책 EU 자체의 정책 드라이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그 뭐 전기차를 못 팔게 한다는 거 2035년부터 EU 전체적으로 2035년부터 하기로는 그 정책 자체가 미스테이크였다. 그러니까 그 정책을 다시 롤백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우파 당수가 유로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프랑스가 좀 안정이 되더라도 유럽 전체 우파가 그런 방향으로 같이 몰고 가면은 기존에 했던 이 정책이 흔들릴 수 있고 그 부메랑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2차 전지에도 영향이 이건 더 클 수 있다. 모르긴 몰라도 프랑스의 조기청선이 6월 30일, 7월 7일인데 6월 30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고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이 되면 주가는 요동을 치면서 한번 급락을 하겠죠. 그죠? 네. 한 번 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면 안 되는 거죠. 이기더라도. 누가요? 르펜이 이기더라도. 왜요? 서러진 그 강론이 벌어져야지 걔네들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니까. 어쨌든 뭐 지금 근데 그쪽 이익이 돼 있잖아요. 지금 거의 이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압도적으로 지느냐. 예. 네, 그게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영향이 좀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매크로 좋고 AI 좋고 간밤에도 계속 다 좋은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골드만삭스마저 이제 S&P 목표치 올리고 그죠? 올렸어요? 골드만삭스도 얼마예요? 4,400인가 그랬는데. 골드만삭스도 올린 것 같은데 5천 마지막에 보류였는데 5천 이하. 어쨌든 뭐 6천 부른 데도 있고 그죠? AI 지금 잘 나가고 뭐 지금 물가 떨어지고 그죠?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만 일색이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 부담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네네. 전략 좀 그렇죠. 네. 일단은 저는 미국 장은 미국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대한민국에서는 그 자동차의 인도 법인 현대차 인도 법인 상장하는 것 때문에 그 여파가 오늘까지 약간 있는데 올랐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하고 다른 거는 화장품 또는 음식료 같이 이거 역시 우리가 K푸드 K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출이 잘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미국발 미국의 수율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조선은 다르지만 자동차 반도체 2차전 그렇죠. 화장품 음식료 다 미국 수출 좋은 거 아니에요. 중국은 안 좋더라도. 근데 어저께 중국이 지표가 나왔는데 소매는 좋은데 그 경제 활동과 투자나 산업 투자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한쪽은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중심의 수출 주도 주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오니까 각도가 높으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면 밸류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밸류로 따지면 대충 봤을 때 화장품이고 음식료 제가 봤을 때 비용 봤을 때는 한 10% 안짝입니다. 현재 업사이드가 안짝에 내년 걸 땡기지 않으면 실적 가시성이 있으면은 2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 무너지지는 않고 끌어갈 겁니다. 거기밖에 갈 게 없으니까. 그리고 AI는 미국하고 같은 거니까 가는 거죠. 네. 근데 AI에서 AI들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비중이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덜 가면은 어떡하냐 해가지고 계속 삼성전자 노이즈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그게 안 쓰인다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이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은 AI 중심으로 한 40-50% 실리는 게 맞고요. 뭐 장을 아주 안 좋게 본다면 40-50%까지 못 신켰지만은 30-40% 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실적 가시성이 있다. 내년까지 안 보더라도 지금 아직 밸류가 남아 있다고 보는 일부 종목을 포함해서 그것이 화장품, 미용, 음식료, 최근에 음식료 중심이고 10% 네. 남짓. 그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한국 전체 기업 밸류와 아까 그 현대차는 특별한 이슈를 하더라도 그런 거. 은행은 요즘에 조금 쉬죠. 그다음에 조선주가 나쁘지 않긴 하죠. 그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현금을 얼마 가져가냐에 따라 갖고 나머지 것들을 얼마나 가져가는 잘못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업 밸류나 기타 합해서 15% 정도 하면은 결국은 반도체 40% 이상, 화장품 비용 20% 남짓, 나머지 7% 하면 현금이 30% 안짝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보는데 코스피가 그 전 고점 2780 네. 또는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쉽게 부를 수 있는 2,800 얼마? 그거는 삼성전자가 더 뒷받침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일부 외신이 아니고 매체에서 여전히 HBM3 뭐 엔비디아 나가는 것이 뭐 반려됐다는 등 스펙이 어떻게 다시 요구됐다는 등 이런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많이 사람들이 미리 맞아서 그래도 1분기 좋고 3분기 좋은데 엔비디아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좀 이렇게 낙관 섞인 그 기대를 하면은 주가는 잘 안 맞습니다. 그것이 8만 원 정도고요. 그 이상 가려면 둘 다 콩짝에 맞아야지 그 다음 때 안착하니까 현재는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8만 원 안착 안 된 상태에서 코스피가 2,800 안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패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시장 전략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